4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전문 직역인 세무사 쪽에서도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관련 법을 위반해 전문 직역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나 세무사 단체의 주장인데 관련해서 세무사 고시회에서 오늘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전격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세무사 고시회 임원진들이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가 불법 세무대리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고소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납세자들에게 오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를 지금 하면서 지금 5월 달이 되면 프리랜서들 특히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금 환급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광고로 지금 많은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고시회에 의해 고발당한 자비스 홈페이지입니다. 세무대행 가입 신청을 하면 1일 이내 견적 안내를 드린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기자가 직접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봤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등 관련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곧바로 떼인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환급 액수가 계산돼 나옵니다. 납세자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는 떼인 세금을 환급받아 준다고 하니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급 액수가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환급 사무를 의뢰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이 세무사 고시회의 주장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하여 환급을 받아주겠다. 이런 과장 광고로 인해서 납세자들에게 지금 선택을 굉장히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환급세액이 얼마다라고 광고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비스라는 플랫폼이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이창식 세무사 고시회 회장의 말입니다. 이와 관련 세무사법 제22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급 문제는 광고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세무사 결정해서 국세청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결정해서 환급이 얼마 나온다고 말해주는 것은 분명히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세무사 고시에는 또 자비스 측에서 광고하고 있는 전담 세무사가 신고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33만 명을 넘었는데 가입자에 대해 전담 세무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납세자의 개별 사정과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믿고 따라갔다가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 플랫폼 업체가 수많은 납세자들을 일괄적으로 대리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많은 납세자를 일괄적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렇게 일괄적인 신고를 대행하는 그 서비스가 과연 납세자의 어떤 그 권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맞느냐. 이에 대해 자비스 측은 법률방송의 관련 질의에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세무신고나 환급 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위법한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리랜서 등 개인이 미처 받지 못하고 있던 환급금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세무사를 통한 적법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 자비스 측의 해명입니다. 자비스 측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영역을 발견해 시장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세무사와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 고시회는 환급액을 계산해주고 어떤 식으로든 수수료를 챙기는 게 세무대리 업무가 아니라는 해명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세무 플랫폼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세무 플랫폼들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세무사 고시회의 인식입니다. 이건 세무사 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자비스뿐만 아니라 이 외의 플랫폼 회사들도 엄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플랫폼과 전문 직역의 갈등이 변호사업계뿐 아니라 세무사업계에서도 급속하게 번져가는 가운데 이번 세무사 고시회의 자비스 고소 사건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해 고객에게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사모펀드 차고 취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옵티머스 펀드 이거는 왜 문제가 됐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옵티머스 펀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악용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네. 펀드가 1호부터 50호가 넘게 발행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하면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네. 그런 펀드를 이제 총칭하는데 네. 주로 문제가 된 것은 2019년 6월 이후에 네. NH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네. 옵티머스 크리에이터라는 펀드입니다. 네. 해당 펀드는 이제 판매 당시에는 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자기 전세 자금이나 이제 노후 자금을 이제 단기간에 안전하게 좀 운용하고자 해서 이제 투자를 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사채에 투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네. 판매사가 이제 해당 그 펀드의 설명 자료에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고 이제 기재를 했었고, 네. 그리고 판매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투자자도 그렇게 알고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대부분 투자한다라는 내용도 그 투자 신탁 계약서에는 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네.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마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한 것처럼 이제 하면서 서류도 위조해가지고 예탁결제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네. 이러한 위법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뭐 아주 작정을 하고 한 것 같은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네. 일반 투자자가 신청한 분쟁조정 두 건에 대해서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예,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네. 내가 계약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네. 그러니까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인정은 네. 공공기관 발주 채권을 반드시 펀드 자산으로 이제 편입하여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이를 동일하게 믿고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둘 다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취소가 되니까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해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뭐 투자자나 판매사 반응은 어떤가요? 결정에 대해서? 예,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반기는 분위기고, 네. 판매사 역시 뭐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좀 예측은 한 것으로 보이나 판매사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라든지 네. 아니면 펀드 자산이 매일매일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하는 사무관리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네. 함께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판매사 입장에서도 약간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사태나 추이 전망을 해본다면 뭐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향후 사태의 추이는 뭐 세 가지 측면으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먼저 투자자 측면에서는 네. 이번 분쟁 조정 결정은 이제 단 2명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분쟁 조정 결정이 효력은 이제 모든 투자자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선 신청을 한 그 개별 투자자들한테 적용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당연히 이제
전액 배상을 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네. 여전히 꼼꼼히 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판매사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네. 분쟁 조정 결정을 이제 판매사가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분쟁 조정 결정은 판매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서 네. 현재 다자 배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만큼 네.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판매사가 이것을 수용하고서 지급한다면 네. 다른 기관들한테 얼마나 이제 구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는요. 네. 이제 라임 펀드 사건에서 네. 최초로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다시금 또 이런 법리가 인정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펀드 판매에서 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어느 정도 이제 확립된 법리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다른 분쟁권들도 아직 많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과 의미를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국제 결혼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국제 결혼 중개업자 양모 씨를 통해 지난해 1월 라오스 현지에서 여성 6명과 맞선을 본 뒤 이 가운데 한 명의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호텔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결혼식 2시간 뒤 진행된 피로연에서 불거졌습니다. 방금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피로연장의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 씨는 라오스 여성과 혼인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결혼중개업자 양 씨의 요구에 한국에 돌아오면 결혼 비용의 90% 등 1,88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김 씨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양 씨는 약정서 금액과 위자료 500만 원 등 2,38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일단 결혼식까지는 마쳤는데 결혼 중개업체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와 혼인이 성립한 게 아니라면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양 씨는 재판에서 김 씨가 라오스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으로 결혼 파기 사유가 될 수 없고 김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조항 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에 비춰 이 사건을 보면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혼인이 성립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혼인이 성립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관련해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국제 결혼 중개업자 양 씨의 법률적 관계를 결혼 중개계약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 의무 조항은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김 씨가 라오스 여성과 결혼을 파기한 사실에 비추어 결국 양 씨의 이 사건 중개계약에 정한 수임 사무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수임 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일단 이번 사건 계약에 대해 이 사건 중개 계약은 양 씨가 청구한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로 중도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조항 3항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는 결혼중개업자 양 씨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귀책 사유만으로 혼인이 불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김 씨는 양 씨에게 애초 약정서상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12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술을 따르는 새색 씨를 보며 김 씨 입장에선 전에 직업이 뭐였지 내가 지뢰에 밟은 건가 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 라오스 여성 입장에선 어렵게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까지 마쳤는데 난데없이 혼인이 뒤집어졌으니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씁쓸한 해프닝, 서로 말 몇 마디만 해봤어도 풀릴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게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역지사지의 태도는 여러모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엠번방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는 24살 문형욱에게 1심에서 징역 3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 요구를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이라는 검사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명도 강제 집행 과정에서 손가락 4개가 거의 절단돼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던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도 집행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범죄별 권고 형량을 논의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아주대 석좌 교수가 연임 위촉됐습니다. 양형위는 7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8기 위원장과 위원 12명을 위촉했는데 김광기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등이 위촉됐습니다. (4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